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를 애청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전달할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자유주의 투쟁의 역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투쟁은 과연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자유민주주의 투쟁의 배경은 어떠한 배경이 있었으며, 오늘날에 있어서 현존하는 우리는 과연 이러한 우리 조상들의 이런 자유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 가슴속에 기려야 될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는 다름 아닌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일이고,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그 일에 동참하셨던 건국의 아버님들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화는 바로 좌파 자기 자신들이 이룩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자기들에게 빚이, 부채가 있으니 자기들만이 권력을 잡고 멋대로 해먹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상 두 번째의 민주화 운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북과 중공의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낸 것이고, 이때 민주화 투사는 다름 아닌 이승만 대통령과 6.25 참전 용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의 민주화 운동은 누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 세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의 월남전 참전과 산업화, 근대화가 되겠습니다. 북한 괴뢰는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군비 증강을 하면서 1956년 당시 소련과 조소 원자력 협정을 맺고 매년 모스크바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드브나 핵연구소에서 매년 30년씩 핵기술자들을 보내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소련으로부터 받아옵니다. 그리고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사태,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미 정찰기 격추 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면서 제2의 6.25를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였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베트남 전투에 투입하려고 하자 주한미군 대신 한국군이 파병을 함으로써 북의 남침야역을 분쇄할 수 있었고,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지원과 토대를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희생하였던 민주화 운동입니다. 월남전 파병 용사들이 바로 민주화 투사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값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졌던 것입니다. 1969년 7월 25일 미국 대통령 닉슨 독트린의 발표 이후 6.25 당시 한반도에 들어왔었던 미국의 제1사단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40일 만에 총, 수류탄, 대전차 지뢰 등 8종의 무기를 급히 만들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번개 사업인데, 총 3차례의 번개 사업을 통해서 250만 예비군을 경무장시킬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차 장갑차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 공장에 투자를 하였고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산업에 투자를 하며 총탄 포탄을 만들기 위해서 화학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 조선산업에 투자를 하였으며 이 공장들에게 공업용수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국에 다목적 댐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생산된 군수물자를 전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으며 전쟁 물자를 신속하게 하역하기 위해서 부산항, 마산항 등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북의 지령에 충실했었던 정치인들이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다름 아닌 김대중과 김영삼이었습니다. 이들은 경부고속도로 착공 현장에 와서 들어눕는 등 그야말로 몰지각하고 쌍스러운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정치꾼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이 나라 현대사에 대통령까지 역임하면서 대통령 중심제의 이 대한민국의 공화체제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김영삼이라고 하는 자가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그 허울 좋은 명분을 가지고 대통령에 오름으로써 연이어 북의 사주를 받고 간첩질을 했던 김대중까지 대통령에 오르는 등 바로 민주화를 명분으로 내걸었던 그 자들에 의해서 이 번듯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망가져 내리기 시작했던 점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공장들에게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국에 공업계 고등학교를 만들고 또 시골에서 굶고 있던 백수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기술자로 육성하여 무기공장으로 대거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산업전사, 산업전선이란 말이 나왔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는 말이 바로 우리 예비군의 구호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당시 대한민국의 기술 인력이 태부족인 상황이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이와 같은 지혜 있는 영도력을 통해서 금호공업고등학교랄지 부산 기계공업고등학교랄지 대한민국 최우수한 학생들이 이런 공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이 나라의 산업 전사가 되고 산업 역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시행되었던 그 우리 산업 일꾼들끼리 벌이는 그 올림픽이 있습니다. 기능 올림픽에 나가서도 10년이 넘게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왔었는데 바로 그와 같이 피땀 흘리면서 기술을 연마했던 산업전사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서서히 산업화, 근대화의 과정을 겪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970년대에 투자한 것이 1980년대 3조 호황을 만나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8년 88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 그 결과로서 동구권이 소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북은 1989년 세계 평양 학생 축전을 너무나도 거창하게 치름에 따라서 90년대 들어와 300만 명이나 굶어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1991년 12월 26일 구소련이 해체되게 됩니다. 자, 지금 좌파들이 띄우고 있는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태일이는 청계천에 있던 당시 피복노조에 일했던 근로자였는데 자, 이 전태일이가 당시 무슨 일을 하냐면 분신 자살을 합니다. 몸에 스스로 불을 붙여 자결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것인데 이것은요, 다분히 이 국가 체제를 반역하기 위해서 즉 반체제 시위를 전국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뻥튀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1980년대 초 대학을 다니면서 이 좌파들이 매번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애국 열사, 애국 투사 전태일 하면서 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푸닥거리를 했었습니다. 모든 시위 현장에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또 애국 열사, 애국지사 전태일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돌았던 것을 저 또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한 순박하고 순진했던 그런 청년 전태일이라는 사람의 목숨을 스스로 그렇게 자살하도록끔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그 자살의 현장을 가지고 몇십 년이 넘도록 아직도 그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려먹고 있는 것이죠. 이 정말 좌파들의 이런 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와 같은 행동들은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80년대 초반에 대학 다닐 때 당시 우리 정치학과 학생들 중에서 둘이나 그 몸에 불을 붙이고 자살을 했던 일이 있는데, 이처럼 그 아직 피어나지도 않은 그 19, 20살짜리 대학생들을 부추겨서 스스로 몸에 이 신나를 뿌리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스스로 자살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만들고 조작했던 게 바로 북의 대남공작기관이고 북의 간첩망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당시에도 그와 같이 전개됐던 것입니다. 1970년대에는 시골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이 나라에 먹을 것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70년대 초반에는 이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한 전 국가적인, 전 국민적인 그런 투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혼식 장려라는 명분 하에 쌀밥만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보리를 섞어서 먹어야 되는, 또 학교에서 도시락을 싸가면 과연 혼식을 제대로 해왔는지 검사도 하고, 이런 그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당시 7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보릿고기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것도 없던 시절인데 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분신 자살을 했다고요? 이거는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짓의 선동에 순수하고 깨끗했던 그런 학생들이, 공부만 했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무슨 의식화다 하는 그러한 말 속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좌파, 김일성 우상 지배 체제의 하수, 노예들이 되어서 그러한 불행한 자신의 삶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1946년 9월 박헌영의 남로당은 전국적인 총파업을 일으켰고 10월 달에 대구 공산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과 북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의 제주 지부에서 5월 10 자유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그 폭동과 난동이 바로 제주 4.3 공산폭동이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었던 국군 제14연대를 제주도로 파견하게 되자 14연대 속에 숨어서 암약하고 있었던 남로당이 일으켰던 반란, 그 반란 사건이 바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인 것입니다. 현재 북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던 민노총이 대구 10월 폭동을 기념을 하고 제주 4.3 폭동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5월 5.18 모든 사건들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때 제주 4.3 공산폭동, 여수 순천 반란, 5.18이 과연 민주화 운동이 맞는지 틀리는지 역사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5.18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으로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만 하면 벌금을 매기고 구속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북한식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5.18 광주 정신은 북한 인민민주주의를 추종했던 인민민주주의 운동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가운데서도 노무현, 문재인, MB 때 출세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나 해야 되겠죠. 이런 자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5.18 인민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정신에 넣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요, 역사 앞에 창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18 인민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정신에 넣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은요, 바로 그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됐건 장관이 됐건 아니면 교수가 됐건 모두가 역사 앞에서 창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주 4.3 공산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는데 1등 공신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 같습니까, 국민 여러분? 바로 현재 국토부 장관하고 있는 원희룡 장관입니다. 자, 이 원희룡 씨는 전국 학력고사 82년도 전국 수석,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 입학, 또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 이 전국 1등을 안 하면은 뭐가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원희룡 씨인데, 자, 검사를 한들, 전국 수석을 한들, 역사를 모르면 뭐가 됩니까? 역사 앞에 창녀가 되는 것이죠. 그 전국 수석하면 뭐 하겠어요? 역사를 모르니까 이런 미련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제주에 있는 제주 4.3 평화공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공산폭동의 주동자도 그곳에 묻혀있고, 또 당시 5살짜리 어린아이가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그 아이 또한 희생자로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자, 노무현 당시 피해자들의 그 숫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피해자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 동의 동장들에게 할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은 피해자 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뻥튀기 해서 당시 피해자 숫자가 1만 명이 넘도록끔 그와 같이 뻥튀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의 실체인 것이죠.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 가운데 역사 앞에 창녀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대통령께서 제주 4.3 공산폭동 행사에도 가고 5.18 기념식에도 가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도 전부 다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서 대통령을 갖다가 가게끔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참모진들, 이와 같은 보좌진들은요, 정말로 역사 앞에서 벌 받습니다. 지금 대통령 참모들 가운데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한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대통령을 많은 일정 가운데서 마치 짐승 몰듯이 대통령 일정을 짜면서 무슨 제주 4.3 행사니, 여수 순천 반란이니, 혹은 5.18 기념행사니 해서 이 모든 행사를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을 시키는데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건요, 인민민주주의 운동을 말합니다. 즉, 인민이 주인이 돼서 나라를 지배 통치한다고 하는 허울 좋은 거짓말과 속임수인데, 자, 그들이 말하는 무산계급의 독재,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이것은 결국 없는 무산계급들이 정권을 탈취한 이후에 그들의 피와 그들의 희생을 먹고 정권을 잡게 되면 다시 그 안에서 그 무산계급과 그 못 살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제거해버리는 그 잔인함과
그 비열함과 악랄함이 바로 공산당들의 진실이고 그들의 민낯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대통령이 감방에 가셔갖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 두 분도요, 역사 바로 세우기 전쟁을 제대로 했으면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교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모든 인사가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경상도 사람들 영남, 그러니까 고소영이란 말이 나왔죠. 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운영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부패의 속도가 아주 초고속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이명박 정부는.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정보원이죠. 자, 국가정보원은 제가 있어봤던 고향집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그 김성호라는 원장, 그분은 이제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한 1년 정도 남짓하고 그냥 가셨고, 그 다음에 온 그 원세훈이라는 자가 국정원장을 한 4년 가까이 하면서요, 국가정보원의 수준을요, 서울대학, 그러니까 서울시청의 그 수도국 정도 수준 그 이하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물론 많은 직원들이 그런 그 무지몽매한 그 리더십이 옴으로 인해 갖고 자살하는 일도 생겼었고, 또 대부 공작 역량도 약화되었었고, 어찌됐든 그 이명박 정권에 그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즉, 그 천안함이 부서지고 연평대 포격이 와도 우리나라 공군기를 띄워서 북을 원점을 타격을 안 하고 그냥 북을 한번 이렇게 선회해서 에어쇼하고 돌아오는 그와 같은 형태를 보였던 게 바로 이명박 정권입니다. 동시에 비서실장했던 임태희나 전략비서가 있었던 김태효 같은 자들이 30년 넘게 대남 공작 사업을 해온 북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아마추어 수준의 그 돈가방 들고 허장성세를 하다가 그냥 북쪽 애들한테 개망신만 당하고 끝났던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전문가가 없는데 청와대에 있었다는 그 명분 하나 가지고 저런 그 승냥이들, 늑대들과 대적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걱정되는 거는 그 시절에 그 나물이, 그 MB 정권 시절에 썩어 빠진 그 무능력한 인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너무 많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더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의 그 투쟁의 역사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이 점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헛소리들 하고 있죠. 연금 개혁한다고 하면서 군인연금을요, 65세로 늘려놨습니다. 즉 55세 전역을 하잖아요. 10년 동안 연금을 못 받아요. 그런 거는요,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노르웨이처럼 그 북구 유럽, 스칸디네비아 3국이라 그러죠. 그런 데서 나라는 땅덩어리는 넓고 인구수는 좁은 데서는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공부하고 면허증은요, 발동기에 난 스쿠터 정도 몰 수 있는 면허증인데 지금 대한민국 움직이려고 그러면요, K2 흑표전차나 한 뭐 50인승 버스 내지는 뭐 60톤짜리 대형 트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스쿠터 몰던 친구가 와가지고 이 대형 특장 트럭, 버스, 전차 이런 거 몰 수 있습니까? 제 비유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무슨 뭐 그 사회복지 파트의 그 뭐 수석인지 비서관인지 하는 이런 애들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기본 학력은 이제 서울대학교 나왔겠죠. 근데 보면 또 그 친구는 또 뭐 장인어른이 또 박근혜 정부 때 비서실에 했던 뭐 어떤 할아버지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까요? 지금요, 군인연금 하나만 보더라도요, 문제가 큰데, 봤더니, 우리 저 국가정보원에 있는 제 후배들도, 걔네들도 이제 만약에 57, 8살에 퇴직하게 되면요, 65살 될 때까지 연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연금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개혁을 합니까? 연금 총액을 줄이시되, 사람은 공평하게 받을 수 있게 균분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청, 구청 이런 데서 24, 5년 뭐 혹은 30년 하고 나온 사람하고 우리들처럼 목 내놓고 전선을 오고 가면서 유서 쓰고 다녔던 공작관들하고 같은 금액으로 연금 준다 그러면 그것도 공평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똥별 달고 있는 행정장 출신들, 예? 지금 국방부 장관처럼 영관급에서 야전에서 근무 하루도 안 해보고 미국 테네시주에 가가지고 7년씩이나 학위 공부하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 와가지고 장관하고 별 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국방부가 됐던 뭐 군단장급들, 뭐 사령관급들 3스타, 4스타 있을 텐데 그 친구들 전부 다 문재인 때 그 똥별 달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그게 진짜 별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제일 먼저 시작했던 그 투사였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바로 그 결과로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립되는 걸 우리 국민들 벌써 잊으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이제서야 조금씩 대통령실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3.1절 행사를 하면서도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얘기했어요. 3.1절 행사한 그 걸개 그림에 어떻게 우남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없냐 이거예요. 응? 그 애국자 같지도 않은 이시영이 같은 자는 뭐 어떻게 그게 애국지사가 됐는지, 응? 이시영이 손주까지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뭘 읊조리고 있던데, 이 나라가 이래가지고 이게 정통성이 잡히겠습니까? 예? 천하의 간신배 그 이종찬 같은 인간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그 호가호위하고 있던데, 아니 보는 순간에 그냥 눈이 휙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국가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왜 이종찬 같은 사람이 대통령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그 사람은 우리 중앙정보부 정규과정 1기로 온 사람인데요. 얼마나 고문관 짓을 했으면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체력도 안 닿고 특히나 공수훈련 받을 때 다리도 부러먹는 그런 졸장부였다 그래요. 그 지도했던 어른이 직접 나한테 해주신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종찬은 그 이후에 육사라는 배경을 갖고 승승장구해서 박 대통령 돌아가신 한 이후에는요, 기조실장을 잠깐 하면서 우리 중앙정보부 당시 우리 요원들을요, 한 800명 이상 모가지를 잘라냈어요. 그리고선 민정당 가가지고 국회의원 한답시고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니만, 아니,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국가정보원장이 돼서 다시 와가지고 또 한 580명 모가지를 잘랐어요. 근데 또 한동안 조용한가 했더니, 국정원장 마치고 나가면서는 내부에 있는 인물 자료를 또 다 CD로 구워서 들고 나와서 도둑질 했는데 결국에 대통령이 못 됐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말이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인 이철우 교수라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데 그 이철우가 이종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또 통해가지고 또 윤석열 옆에 또 은근슬쩍 달라붙어갖고 뭐 내가 성렬아, 내가 뭐 너 친구 아버지니까 내가 뭘 경험도 많고 이러면서 또 대통령 옆에 또 호가호위 하는 거죠. 그 며느리 되는 그 이철우 교수의 부인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질병관리청장인가 하고 있잖아요. 자, 물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능력되고 하는 사람한테 갖다 쓰는 건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오직 와서 아첨 또는 십상시, 대표적인 십상시 이종찬 같은 자들이 나이 지금 90이 다 돼간 상황에 지금도 대통령 곁에 붙어서 호가호위한다. 전 세계적으로 조롱감이죠, 이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안 됩니다. 정말로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들은요, 그런 그 쓰레기만도 못한 이종찬 같은 자들이 대통령 옆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경호실에서도요, 좀 사람 좀 봐가면서 대통령 옆에 붙이세요. 응?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대통령 옆에 붙여갖고 이 나라 그래도 대통령이 품격이 있지 대통령의 격을 낮추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응? 제발 좀 그 스스로가 품위를 떨어뜨린 일을 대통령실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서실장님, 그리고 경호실장님,
아무리 말이죠 친구 아버지라 그래도 뭐 전직 국정원장 했다 그래도요, 아니 이거 대통령 옆에 개나 소나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일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들 마십시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이 공작관 TV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지금 뭐 아직 3만도 안 되게 계시지만 억눌러 놨죠? 실제는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수십만 명이 보고 계시죠? 참, 그 끝으로 제가 제가 어제 겪었던 얘기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그 동네에서 다른 일을 보려고 이렇게 가게 들어서 질문을 드렸다가, 그곳에 와 있던 손님들 가운데 어머님들이 저를 보고 알아보시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말씀하시면서 좋은 방송을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방송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있지 않으셨는데, 그와 같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1, 2만 명이 아니라 지금 수십만 명이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제가 사는 동네도 아닌데 잠깐 들려서 뭘 하려고 그랬다가 거기서 이렇게 마주쳤던 그 어머님들의 반응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이처럼 저희 공작관 TV, 또 우리 또 글로벌 디펜스 뉴스, 우리 전국에 계시는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데, 현재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와 같은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자 숫자가 빨리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또 불쾌하거나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다 회복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 이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